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시죠? 요즘에 너무 날씨가 추워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저희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한 5일 동안 최근에 집 밖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추위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강추위를 이겨낼 아이템, 이 아이템이 등장했죠. 바로 롱패딩입니다. 평창 롱패딩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예전에 같은 경우는 캐나다 구스라든지 맞아. 등산 아웃도어가 되게 유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롱패딩으로 유행이 번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롱패딩 방한용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뭐 이번에 눈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겨울 요즘에 겪고 있는 우리 겨울에 대한 경험을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세미님은 롱패딩 구매하셨나요? 롱패딩 아직 구매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진 않는데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사셔야겠다. 그럼 강제로 구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리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저런 거에 좋아할까? 롱패딩도 요즘에 유행했던 게 뭐 평창 롱패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나왔다고 해서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런 방한용품 저는 이제 뭐 예전부터 겨울이 되면은 뭐 히트텍을 항상 유니클로 세일 때 뭐 사곤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롱패딩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겨울은 글쎄요 뭐 춥긴 춥더라고요. 요즘 진짜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롱패딩 한번 저렴하게 한번 장만해보고 싶네요. 제이님은 겨울 준비, 월동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물욕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옷을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한 1년 전부터. 그래서 롱패딩도 별로 그냥 롱패딩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저는 언젠가부터 약간 모피를 입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패딩을 사고 싶어도 요즘에 그 대체제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웰론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특수 3M에서도 막 나오고 그래서 막 노스페이스 막 그런 데서는 그런 걸 안 쓰더라고 하더라고요. 오리털이랑 막 부스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살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별로 그렇게 롱패딩 사람들 따뜻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있는 오리털 입고 더는 구매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저는 추워도 안 흔들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 너무 추워가지고 집 밖에 안 나가면서도 집 밖에 나갈 때 뭘 입어야 되지? 더 두꺼운 게 필요해. 막 이렇게 하면서 찾아보면 거의 다 구스다운, 뭐 덕다운 막 다 이런 거니까 어떡하지? 막 이렇게 사고 싶은데 저도 동물들 눈이 엄청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옷뿐만이 아니라 모피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이런 것도 동물 실험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영상 보면 진짜 눈물 나거든요. 토끼 눈에 마스카라 칠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저 요새 그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자꾸 매일 밤마다 결제창 앞에서 고민하다가 아니야 이러고 다시 잠들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신발은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맞아. 물력으로 기결되는 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저번 주부터 이번에 연말 결산 특집으로 올해의 영화를 꼽아보았는데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인 불안당을 꼽아봤고 이번에는 외국 영화를 뽑아보자 라고 했는데 세미님께서 추천해 주셨죠. 제가 추천했습니다. 이 영화는 2017년 1월에 개봉한 신마이 마코토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흥행한 영화 중에 한 편이었고 저도 애니메이션 잘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극장에서 본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저한테도 기억이 많이 남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세미님은 이 영화 왜 추천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간간히 애니메이션을 좀 다뤘잖아요. 호소다 마모루의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 괴물의 아이 정도 두 편을 다루고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영상해부하기 필름 필터링 시간에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작품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뭐 흥행순으로 한번 꼽아볼까? 뭐 마블의 한 작품을 꼽아볼까? 아니면 뭐 덩케르와 같은 좀 대작들 위주로 뽑아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요. 올해가 굉장히 한국사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뭐 사건들이 있었고 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연말이 되면은 그 미디어에서 올해의 뭐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1등부터 10등까지 뽑잖아요.
저는 너의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이게 흥행도 흥행인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세월호가 참 많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세월호라는 사건이 2014년인데 올해 정권의 이런 촛불 집회나 탄핵이나 교체가 그 기점이 세월호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영화를 갖다가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가 대중들한테는 세미님처럼 그런 세월호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호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많이 흥행을 했고 다른 TV나 매체에서도 뭐 약간 패러디를 한다는 등 이렇게 그냥 널리 되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영화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너의 이름은 봤니? 이렇게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너의 이름은 완벽한 스포일러 해야겠죠. 이 영화 추천해주신 세미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제가 이제 완벽한 스포일러 이제 이야기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주인공은 여성 주인공은 이제 미츠아,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은 이제 타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산간 지역의 마을 이토모리에 사는 여고생 미츠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신이 이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시골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죠. 뭐 카페라고 하는 데가 고작해야 자판기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자유로운 도시에서의 삶, 카페를 갖다 꿈꾸다가 정말로 그 도쿄에 가게 된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대도시 도쿄의 거리에서 되게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한편 도쿄에 생활하고 있는 타키가 어느 날 눈을 떠보고 보니까 이토모리의 한 여학생이 돼서 이제 꿈을 꿉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벌어진 그냥 꿈속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이제 두 사람이 깨닫게 되죠. 서로가 바뀌었구나. 남학생은 여고생으로, 여고생은 남학생으로 시골과 도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두 사람의 몸이 바뀌지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키가 꿈속의 어떤 기억에 의지하게 되면서 막 그림을 열심히 그리죠. 왜냐면 미츠하가 살고 있는 이토모리를 갖다가 찾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친구들과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자신의 이제 또 좋아하는 누나와 누님과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돼요. 근데 열심히 꿈속의 기억에 의지해서 이제 찾아갔던 이토모리는 이미 몇 년 전, 3년 전에 티아메트 해성의 충돌로 주민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은 사라진 마을이에요. 이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고서 이 타키가 부랴부랴 자신의 그 스마트폰이나 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미츠아에 대한 기억들을 막 찾아보는 순간 그 핸드폰의 메시지도 후루룩 날아가 버리면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모든 기억들이 날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굉장히 좌절하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 단어가 이제 무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습이라는 단어가 뭐 일어에서는 뭐 관계, 뭐 사람 사이 인연, 뭐 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무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기억을 갖다가 이 선을 갖다가 따라가면서 미야미즈 가문의 이제 신지를 갖다가 이제 찾아 나서게 됩니다. 네, 그 곳에서 쿠치마키 사케라고 하는 그 가문의 전통의 술을 마시게 되면서요. 드디어 우리 아까 미츠아가의 그 과거로 돌아가게 돼서요. 3년 전에 이 과거, 이토모리의 이제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미츠아의 친구들과 그 공모하게 됩니다. 한편 미츠아는 또 몸이 바뀌어가지고요. 3년 이후에 그 시간대로 다시 가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해성출로 사라진 자신의 마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 항온이 질 무렵에 둘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둘은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의 재난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두 질긴 인연들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던져주는 스토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를 개봉 당시에 봤는데 전 되게
별로 인상 깊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가 그 재난 현장이나 그 빨간 리본 그런 거나 뭐 몸이 바뀌었을 때 그 코믹하게 그려진 제스처 약간 이 정도만 생각이 났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고 또 무수비라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무수비.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남자친구랑 같이 봤는데 남자친구 이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감성에 젖었는데 막 무수비에 꽂혀가지고 한동안 계속 무수비 거려서 짜증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짜증나서 이 영화를 잊어버렸어요. 제이님은 이 영화 재밌게 보셨었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는 진짜 뭐야 이게 왜 재밌는 거야 이렇게 봤거든요. 좀 불쾌하기까지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근데 보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세월호가 생각이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냥 하나하나 되씹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볼 때 당시에는 그냥 뭐 이게 슬픈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나중에 그 영화를 얘기할 때 되게 눈물이 나는 영화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약간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의미는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두 분은 이 영화를 갖다가 애니메이션을 극장 가서 보셨군요. 저는 극장 가서 안 봤거든요. 이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2,500원 주고 다운로드 받아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 선택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물론 이 애니메이션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이고 흥행도 흥행인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만 흥행한 건 아니거든요. 뭐 일본이야 당연히 흥행했었고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일본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로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흥행했을까? 그게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궁금해요. 왜 좋아하셨어요? 남자친구분은? 남자친구는 우선 신마에 마코토의 팬이에요. 이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전체 다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무스비라는 그런 그 일본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소재인 것 같아요. 약간 운명적인 그런 연결고리? 저는 그런 거 되게 불신하는 편이고 세상에 운명은 없어. 전 되게 비관적인데 남자친구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되게 희망적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필름 빅터리 시간에 다뤘던 영화 중에 일본 영화 러브레터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운명 같은 사랑. 설사 이제 그 죽음으로 헤어지더라도 그 인연이 내세에서도 계속 반복되길 바라는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정서가 이 영화 속엔 있죠. 애니메이션에. 근데 저는 그 두 남녀 주인공 아까 그 미쯔한가요? 그 다음에 타키 이 두 캐릭터 사이에 그런 뭐 질긴 끈 인연보다는 재난을 갖다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재난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때 이렇게 피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들이 이 영화의 흥행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까 미스비는 제가 미스비가 아니죠. 무스비네요, 무스비. 미스비가 아니라 무스비인데 그런 거는 별로 저는 이게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그거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텍스트를 좋아했지 이 맥락을 좋아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행했던 것도 막 여기 영화 보기 전에 뭐 여기 손에다가 줄을 하나 긋고 가라 매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러면 그게 느낌이 상황이 나오면 너무 좋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영화가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뭔가 그런 맥락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소문이 탔지 뭔가 세월호라든가 후쿠시마 원전 그런 걸로 얘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시카이 마코토 감독의 그 영화가 한국에서도 몇 번 개봉들이 됐어요.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그 다음에 초속 5cm, 별을 쫓는 아이, 언어의 종은 이런 것들은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전작들이 많아봤자 한 5만 명 정도가 들었어요. 극장에 개봉해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팬들만 가지고는 올해 한국에서 이 영화가 한 367만 명 정도가 들었는데요. 그 정도 동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그러면 300만은 어디서 왔을까? 애니메이션 팬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알지 모르지만 이런 그 대중적인 영화들 속에서는 집단적인 어떤 무의식이 좀 이렇게 투영되지 않을까. 아까 제니께서 참 재미난 얘기 하셨어요. 이게 영화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흥미있거나 기억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좀 계속 떠오르는 영화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이 신카이 마코토가 그 중앙일보인가요? 그 엠매거진과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그때 보면은 자기가 이 시나리오를 쓰던 당시가 201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월호의 그 참사 소식을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그 선실에 그대로 있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장면 중에 입도모리의 간청에서 집에서 대기하라는 그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모티브가 됐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영화를 갖다가 선택할 때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계속 운명 같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운명이 아니라 피할 수 있다는 어떤 자유의지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등장한 한국 영화에서 재난 영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세월호를 상기시킬 만한 그런 영화가 많은데 이 너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아닌 일본에서 세월호의 흔적들이 보이는데 이게 운명적인 사랑이나 뭐 그냥 로맨스, 청춘물처럼 약간 조금 발랄한 느낌으로 전환된 게 오히려 흥행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서 나오는 재난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정부의 무기력함을 막 강조한다던가 개인 피해자를 막 강조한다던가 이런 건데 여기서는 바꾸려는 시도를 좀 다른 장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이 관객들이 보면서 세월호가 아닌 뭐 다른 맥락에 집중해서 이 영화가 흥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이 영화에 집중한 데는 세월호라는 전체적인 사회적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는 제목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제목이 되게 특이하다 생각했거든요. 너의 이름은 이게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대사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너의 이름은? 하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너의 이름은 뭐야? 라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의 이름은?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또 너라는 되게 지칭, 2인칭의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도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 제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저희가 세월호를 언급하는데 저희 이제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그런 이제 독해일 것 같긴 한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여름님, 제이님, 물론 닉네임이긴 하지만 저, 세미님 이렇게 그런 이름들이 가지는 그 결부되어 있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 특히 굉장히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이나 연인들 부르면 그 이름과 관련된 이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이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수로가 없잖아요. 너의 이름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 너의 이름은 누구니?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영화 속 애니메이션 속에서 보면은 미츠와와 타키가 서로의 이름을 굉장히 기억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결국엔 마지막까지 기억을 못하죠. 마지막 계단신에서 이것도 스포일러긴 하지만 만나긴 만나는데 그게 참 뭐 개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무작정 따라가서 그 계단에서 만나게 되는데 울면서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영화 특히 그 플롯과 그 스토리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것들은 이게 개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개입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가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너의 이름은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고라는 게 특정한 사람한테는 되게 특별한 일일 수 있는데 금방 잊혀지잖아요. 사고가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했을 때 나한테는 진짜 중요한 일인데 우리 가족이 만약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되게 중요한 일인데 누군가한테는 그냥 그때 사고 있었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일인데 뭔가 약간 이렇게 너의 이름은 이라고 하고 뭔가 그 비워놓은 거 대신에 계속 이거를 상기시켜주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사고가 있었잖아. 사고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정한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고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기억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름의 의미가 없는 느낌? 근데 저의 의문은 이 점의 의미가 대체 뭐지? 왜냐면 이거를 그냥 방점을 찍어버리니까 마치 끝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되게 강조하잖아요. 너의 이름은 점. 근데 그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검은 점이 아니라 하얀 점? 예, 하얀 점. 근데 그걸 아마 다른 거? 하얀 점인 건 맞은 것 같아요. 예, 맞아, 문장보가 맞아.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1어를 몰라서. 맞아, 1어를 모르니까. 뭐 자세히는 위키에 나와 있습니다. 위키를 참고하시고요. 근데 지금 제이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미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건 사고를 매번 미디어나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게 정말 3인칭적인 죽음이거든요. 가령 뭐 저기 아프리카든 일본이든 뭐 어디든 뭐 지진이 났대,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 보면 우리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막상 그 죽음이 2인칭이거나 1인칭이라고 할 수 있는 나와 정말 가까운, 정서적으로 가까운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연인이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이 되면은 전혀 죽음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름이, 여기서의 이름이라는 게 3인칭적인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 이름이었다가 점점 이게 2인칭과 1인칭으로 오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세월호 참사가 굉장히 충격을 준 게 뭐였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저기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좀 불유쾌한 가정이긴 하지만 거기서 오는 충격이 큰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너라는 2인칭과 이름이 되게 3인칭 같지만 오히려 너에서 이름은 그래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고유 명칭이잖아요. 저의. 그래서 2인칭에서 1인칭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관객들에게 무엇을 봐라,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연히 주인공인 미츠아와 타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영화 두 주인공의 특징이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도시와 시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봤어요. 특히 미츠아의 경우에는 시골의 삶을 살면서 되게 전통적인 삶을 살아서 그게 한국 관객인 저한테는 되게 이국적으로 보이기도 해서 그게 영화적 재미를 낳았던 것 같거든요. 이 두 주인공이 다른 시간대에 그리고 다른 공간대에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이 지금 이야기 속의 시간은요, 그 두 주인공이 뭐 3년 전의 시간과 3년 후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난이 지나가고 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10년이에요. 예, 고등학교부터 성인이 돼서 20대 후반까지의 그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을 갖다가 압축적으로 2시간 안에 이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질문이 뭐였죠? 제 질문. 시간과 공간이 다른 차이. 거예요. 그 다른데요. 그 시공간의 그 다른 것들이 오히려 두 인물의 캐릭터를 갖다가 빛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골에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그 미츠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는 좀 그게 굉장히 이국적인 신사, 그 가문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어떤 행사에서 춤도 추고 그 뭔가요 사케를 만드는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삶에 따분해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시골에서의 삶을 탈출해 도쿄로 가고 싶어하는, 그에 비해 지금 타키 같은 경우는, 타키는 좀 모르겠어요. 타키는 굉장히 무채색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옆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 아니면 내 자신일 수도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다른 어떤 동경이라든지 뭐 꿈이 있다고 보이긴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두 인물이 가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타키라는 인물은 그렇게 좀 이국적이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미츠아의 그런 그 시공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도시에 살고 시골에 살고 또 과거와 미래 3년 전후를 살고 있는 게 되게 좀 전 중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세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키가 되게 낯설지 않은 것처럼 타키가 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의 시간과 기억이 겹쳐지면서 점점 타키가 미츠아의 기억 속으로 흡수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난의 현장을 기억해야 하는 제3자가 다시 1인칭 시점으로 변화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 시공간을 다른 이렇게 도시와 시골로 설정한 게 그 공간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시간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두 캐릭터의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시간과 공간을 모두 합치시키는 건 여기서 나오는 행성이 추돌하는 그 사건이죠. 그 재난 때문에 저희가 또 세월호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타키가 기억해 나가는 그 행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마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을 보면 되게 다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너무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 이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래도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마트폰도 나오고 도시 일상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타키가 이 행위를 기억하는 행위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매체들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좀 아날로그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타키가 직접 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약간 그런 행위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찌됐든 사라진 도시에 대한 기록을 계속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되게 저는 이 영화 보면 세월호 사건들이 참사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지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라고 그러니까 그 기록들을 제대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고 그 책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작가 기록단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단행본으로 나온 책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로서 기록하는 행위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런 장면들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로 취직도 하려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접 적는 것도 약간 이 신카이 마코토의 자기의 화풍 같은 느낌? 왜냐면 직접 다 그렸잖아요. 맞아. 혼자서 1인 작업했던 약간 그런 느낌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 이전 작품을 뭘 봤나 봤더니 별의 목소리를 본 기억이 있어요. 2002년도에 30분 정도의 애니메이션인데 이 작품도 2년 동안에 걸쳐서 신카이 마코토가 혼자 작업을 한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좀 이 영화감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별의 목소리도 굉장히 특이한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SF인데 소녀와 소년이 등장하게 돼요. 소녀는 어떤 외계인의 그 침략에 맞서서 우주로 떠나가게 되고 지구에 남은 그 소년과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점점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그 텍스트가 도달하는 시간이 걸어지니까 그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두 인물 사이에 뭐 사랑이 더 커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너의 이름은들을 보면은 굉장히 매체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서로의 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냐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기 몸에 막 각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기도 하고 몸 자체가 일종의 매체가 되는 거죠. 아니면 가장 중요했던 게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그 일종의 다이어리 웹 그 실제로 보면 이 영화 끝나고 나서 뭐 이 앱이 또 누가 개발해서 나왔다면서 이게 나왔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또 애니메이션을 또 팬들이 직접 이제 만든 거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두 주인공을 연결하는 매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폰이겠죠. 예. 저는 그래도 가장 인상 깊은 매체는 머리끈인 것 같아요. 그 빨간색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운명의 실. 사람들은 다 손가락 끝에 실 하나를 빨간 실을 묶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효과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 영화에 되게 판타지라는 환상성을 되게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더 영화적인 재미를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우연의 산물인지 운명의 산물인지 잘 저는 명확히 모르겠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재난의 현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운명을 우연처럼 치환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아까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기 때문에 완벽한 스포일러 코너에서 이야기를 정리했잖아요. 근데 머리끈이 기억은 나는데 중요한 역할 같죠.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타키가 어떻게 머리끈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네? 맞아요.
전달해줘요. 아니, 전달해주는데 예 그거를 갖다가 일일이 제가 찾아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플롯이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요.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3년 전과 3년 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갖다가 플롯으로부터 구성하시게 되면은 초반에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미쯔아가 타키를 보고 싶어서 그때까지는 타키와 자기가 같은 공간만 아닐 뿐이지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줄 알죠. 그래서 직접 도쿄를 찾아가잖아요. 도쿄를 찾아가서 데이트하기로 한 날 그날 이제 타키를 보려고 가는데 못 보죠. 왜냐하면 3년 이후에 타키한테 보낸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히 집에 돌아가다가 지하철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는 아는 척을 하고 싶은데 우리 타키는 전혀 모르잖아요. 3년 이후니까. 내리다가 이제 자신의 머리에 묶어있던 이제 끈을 막 던지죠. 근데 그 끈을 또 받는 우리 또 타키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를 3년 내내 자기가 이 팔목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차고 있는지를 잘 몰라. 왠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어떤 느낌 아닌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저 굉장히 궁금했어. 머리끈 어디서 나왔지?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머리끈을 어디서 찾게 됐지? 그게 되게 초반부라서 좀 인지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게 뭐지? 시간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반전이잖아요, 이 영화에.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걔네는 이미 다 주고받고 난리 나가지고 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뭔가 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빨간 끈을 던졌을 때 그게 우연처럼 던졌지만 자기가 운명처럼 3년 동안 운명을 만들어간 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하필 머리끈이었지? 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머리끈은 여학생들의 정말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재난이 극복되고 나서 다른 학생들이 일상을 잘 살아가는 그 과정이랑은 되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엔 다른 새로운 일상을 선물한 그런 느낌? 그래서 또 세월호 장면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일상들이 등장하는 그 몽타주를 느끼면서 보면서 제이님도 좀 느끼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장면 때문에 이 영화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영화 볼 때 진짜 뭐야 이러면서 봤거든요. 왜냐면 그 감성이 저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감성? 근데 저는 그 호소다 마모로 영화는 좋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오바스럽지 않아요. 막 물어봐야지. 막 그 일본 드라마 특유의 막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와다다다 하는 그런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야 어리둥절하면서 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일상적인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 미츠아의 친구들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 뭐 살까? 집에 뭐 가고 뭐 넣을까? 이런 얘기하고 미츠아 동생은 고등학생 돼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 나오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일상적인 그 모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희생자일 수도 있고 사고의 피해자일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되게 저랑 먼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정도의 나이 또래 아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좀 거리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좀 아는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를 가진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왜 나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 되었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그런 진짜 평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직 어렸고 저는 걔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들어가서 20살의 그런 기억들을 걔네가 더 이상 겪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일이잖아. 그냥 뭐 대학생들을 막 그냥 술 먹고 막 진짜 우리에게 가치 없는 일들인데 그거를 조금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뭔가 전환점이 될 만큼 약간 되게 중요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뭔가 요소 중에 하나라서 좀 그거를 그 몽타주로 그냥 쭈르륵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딱 그거를 보는 순간 저는 세월호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사라졌다 이것 때문에 생각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마을이 어찌됐든 구해졌으니까 그거 자체는 뭔가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 장면 몽타주로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사건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냥 내가 뭐 거대하게 뭐 세계 평화 막 어벤져스처럼 막 구해주고 막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네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 작은 바램을 이 영화 자체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감독님과 제가 조금 통한 지점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그 가령 여기서는 해성이 충돌하잖아요. 정말 우발적으로 그 해성이 쪼개지면서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정말 우연이죠. 아까 우리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당시 그 승객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원고 학생들 같은 경우 정말 그 일상을 보내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참사와 관련된 영화를 볼 때마다 좀 굉장히 떠오르는 게 이 세월호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1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동 연상들이 막 돼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우리가 닥치지 않으면 정말 남의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뭐 피해자나 아니면 유족들이 겪게 될 그런 감정들을 좀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인간됨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슬픔이나 고통에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평상시에 가지거든요. 기쁨과 행복일 때는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지. 하지만 우리 제니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 애니메이션 마지막 후반부에 펼쳐 보이는 그런 일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결혼하면 뭐 어떤 신혼집을 가고 어떤 가구를 얻고 어린이집을 뭐 데이트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희생이 됐었으면 겪어보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적 시간들이 나중에 나온 몽타주를 생각해 보면 그냥 세월호 재난 같은 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 재난 자체가 공간이 사라지는 재난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게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당연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재난 현장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시골 출신이시거든요. 저도 지방 출신이니까 시골 출신이신데 아버지가 전 춘천인데 춘천 내에서도 그래도 시내가 있고 시골인데 저희 아버지는 시골이 고향이세요. 근데 지금은 시내에 살고 계시지만 저도 그래도 뭐 성묘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 마을에 아직도 살고 계시는 뭐 어르신들 때문에 저도 명절 때 이렇게 시골을 많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밑사처럼 전통적인 삶 거기서 막 가지 잡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마을 전체가 약간 재개발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골프장 막 이런 게 생기면서 마을이 다 없어졌는데 그때 아빠랑 그 공사 현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산들이 막 진짜 다 무너져 있고 포크레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저도 그때도 어렸을 때긴 한데 저는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는 거기서 계속 쭉 사셨던 분이니까 자기가 살았던 공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론 재난은 아니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도 많이 받더라고요. 진짜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뭘까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서 후쿠시마 사고뿐만이 아니라 이게 진짜 그냥 도시화되는 삶이나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도 호소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영화 속에서는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머리끈이나 또 그밖에 뭐 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시공간의 환상성도 자주 나오거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공간은 그 황혼의 시간 무렵에 두 주인공이 만나긴 만나는데 어떤가요? 시간대가 다르니까 모습을 볼 수는 없는데 목소리만이 서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대. 그 학원의 시간에서 두 인물이 서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전체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굉장히 분수령이지 않았나 생각들이 들고요. 그 공간이 일종의 굉장히 신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판타지스럽고 일종의 뭐랄까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런 공간을 찾을 수 없겠죠. 뭐 3년 전의 목소리와 3년 이후에 약간 망자와 대화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 망자와 이게 접신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무당들이 접신을 하잖아요. 신의 목소리를 갖다 망자의 목소리를 전해주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승에 있는 사람과 저승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쳐져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계기스럽네요. 근데 진짜 실제로 망자일 뻔도 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또 그 장면이 아름다워요. 포스터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여기 여러 가지 포스터들이 있는데
이 그때 장면을 갖다가 그 포스터들도 있더라고요. 가장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은 애니메이션 참 아름답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그 도쿄의 그 도시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만화 같다는 생각이 보면 약간 아련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시카이 마코토의 작품들을 보면은 그런 배경들의 그 색채나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 움직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배경의 움직임. 이게 마치 좀 이상해요. 그런 것들이 신카이 마코토를 좋아하는 팬들이 덕후들이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저는 빛이 너무 오바스럽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너무 대놓고 보여가지고 너무 인위적인 빛이니까 그게 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게 호소다 마모로 저는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좀 자연스러운 빛이에요. 근데 그게 빛이라는 게 신카이 마코토처럼 쫙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 반사돼서 비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림자라던가 아니면 그냥 뭔가 엄청 어쨌든 이렇게 반사돼서 해서 그게 인위적인 느낌이 안 드는데 신카이 마코토는 너무 직사광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성이 없다고 했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서 물론 이게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이게 과하고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아름답나? 라는 생각이 의문이긴 했어요. 하지만 팬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빛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실에서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꿈을 꾼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꿈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형체가 분명하지 않고 주변에 이렇게 환한 빛만 있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의 뭐 너의 이름은을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 들었던 황혼 무렵에 그 황혼의 시간부터 해서 그런 도시의 그 전경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 우리 아마도 제이님께서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만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게 실사 영화였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하다고 다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과해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실사 영화로 만드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들 실사 영화는 실패하잖아요. 또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항상 그래서 불만이잖아요. 왜 애니메이션 저렇게 잘 만들면서 실사 영화로 매체가 전환이 되면 저럴까? 물론 제작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특유의 오바스러움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 실사 영화를 만들고 싶은 병에 걸린 민족들이 일본인들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실사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신마이 마코토의 뭐라 해야 되지? 그 그림체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제가 이 작품이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여성 캐릭터가 너무 희화화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인물의 특성이 아니라 신체적인 특성이 너무 희화화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마코토 감독 작품 중에 언어의 정원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품은 미성년자 남학생이랑 성인 여성의 사랑 이야기,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이런 걸 그리거든요. 근데 되게 신체적인 접촉 이런 건 안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성인 여성이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불구해요. 근데 그걸 남자 주인공이 알지 못해요. 우연히 그냥 공원에서 만나서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랑을 싹트게 되는 내용이어서 근데 그 남자 미성년자 학생이 구두 디자이너가 꿈이에요. 그래서 막 널 위한 구두를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약간 발을 이렇게 만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우리는 정신적인 사랑을 해 플라토닉적인 사랑을 해 하는데 그 장면이 되게 에로틱하게 그려져서 그 장면을 좋아하는 남성분을 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네 그래서 마코토가 되게 여성을 되게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미 되게 제가 선입견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너의 이름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사실 불편하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령 타키가 미즈하로 바뀔 때 괜히 가슴을 갖다가 자기가 갑자기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했는지 모르는데 가슴을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지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웃길 수도 있는 장면이긴 한데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 각도가 앵글이 너무 그럼 똑같이 남자도 보여주던가. 저는 그 생각했어요. 진짜 미러링 생각했어요. 아니 여자일 때만 완전히 그 여자의 앵글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약간 좀 노출을 내 자신이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쓰면서 왜 남자일 때는 타키일 때는 왜 안 그러지? 상이라도 더 벗던가 아니면 약간 그런 게 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남성 중심적인 그러니까 화자가 너무 남성인 게 뚜렷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호소다 마모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그렇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 마모루의 작품에는 그리고 오히려 여자 주인공도 많고 그렇다고 뭐 여자 주인공이 나온다고 그거를 뭔가 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신카이 마코토 씨는 너무나 그거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 아니면 똑같이 보여주던가 어차피 똑같이 바뀔 거면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이 영화 볼 때는 별로였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가 그 미소녀 캐릭터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신카이 마코토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까 호소다 마모루에 나오는 가령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그 주인공을 생각해 보면은 그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게 여성적인 여성성이 강조되진 않잖아요. 오히려 중성적이었던 느낌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랑도 정말 어떤 에로틱하다는 느낌보다는 그 나이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 마코토는 마코토가 그리는 약간 판타지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아주 뭐 대상화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우리 제이님께서 앵글 얘기하셨잖아요. 굉장히 신체 부위를 좀 강조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뭐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재난의 현장을 바꾸기 위한 그 주체도 결국엔 타키인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가 너무 남성 중심인 것 같고 너무 수동적으로 미치하는 계속 변화하는 타키에 의해서 변화하는 인물처럼 그려지니까 저도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이 영화를 좋아하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 미츠하가 먼저 타키를 알아보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아까 화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캐릭터를 따라가면서 이 영화 애니메이션을 봤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한 초반부에는 미츠아의 시선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몸이 안 바뀌고 나서는 타키의 시선을 따라갔던 것 같고 재난을 피하고 나서는 그때도 계속 이제 타키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만 미츠아 이 여성 캐릭터의 시선 내지는 화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갔던 것 같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남성 캐릭터?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운명을 바꾼 것도 미츠하가 바꿨다기보다는 타키가 미츠하로 변해서 그 영혼이 바꿨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여성적인 그 애니메이션처럼 느껴지다가도 이게 굉장히 좀 남성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미츠아는 타키를 기억하는데 타키는 못 하잖아요. 근데 미츠아가 그게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타키의 대답을 들어야 하는. 네, 그래서 그 엔딩도 되게 좀 쉬웠던 것 같아요. 타키가 기억해줬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누가 먼저 돌아보나요? 남성이 먼저 돌아보나요? 여성이 먼저 돌아보나요? 그 계단에서 일단은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마주치잖아요. 그러다가 먼저 말을 거는 한 상대방이 있었던 것 같던데 여자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미츠아가 먼저 보고 싶었다고 얘기해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명확히 안 나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렇게 처음 만나본 사람 같은데 현실에서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제가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구한테지? 저희 오늘 이렇게 필름 필터링 시간에 너의 이름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남았죠. 이 영화를 볼 것인가, 본 척할 것인가 판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화를 추천하신 세미님의 대답부터 듣겠습니다. 예, 드디어 필름 필터링 시간이 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한번 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팬이건 팬이지 않건 물론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는 어떤 캐릭터, 여성 캐릭터를 뭐 대상화 내지는 목소리 좀 수동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했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어떤 참사 저희는 주로 초반에는 세월호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저는 이 너의 이름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요. 저는 이게 기억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저희가 올해 뭐 탄핵도 있었고 뭐 정권도 바뀌고 굉장히 여러 정치적인 격변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저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 뭐 세월호라는 이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는 이 영화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이님은 이 영화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 영화 추천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많이 났던 영화가, 저는 보자마자 세월호가 생각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작년에 개봉했던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톰 행크스가 연기한 그 뭐라고 해야 돼? 선장님은 아니고 기장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 너의 이름에서는 그냥 정말 평범한 타키, 물론 그들도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진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누군가가 이런 참사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렇게 기억되면 되게 좋은 영화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사건, 사고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답이 되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 너의 이름은 녹음을 하면서 많이 생각났던 게 이번에 되게 흥행 돌풍했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보고 싶었어요. 그 영화도 그냥 정석적인 일본의 그런 멜로 영화인데 스포지만 마지막에 여성 주인공이 죽는데 이렇게 병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에 다 치료를 받고 그래도 우리 마지막 데이트를 하자 해서 가는 길에 묻지마 살인을 당해서 갑자기 죽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다. 네, 저는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멜로 영화 또 저렇게 데이트 하다가 아니면 뭐 죽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 묻지마 살인을 당해서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이거는 그래도 공간 내의 재난인데 그건 진짜 개인한테 닥치는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일본 영화가 재난을 다루는 방식이 진짜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너무 끔찍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본 재난 영화랑 비교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너의 이름은 열심히 해부해 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마치면서 다시 한번 외쳐야죠. 이 방송 꼭 구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추천 영화 많이 받고 있고 댓글도 받고 있으니까 댓글 그리고 SNS 메일로 연락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